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인 가운데 어제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군사 전문가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공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나토 회원국은 아니니까 뭐 파트너국 이란으로 간 거죠? 예. 이게 이제 초청 국가입니다. 예.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의 4개국 초청 AP 국가라 그래요. AP 파트너. 예. 해가지고 4개국인데 아시아 퍼시픽. 예. 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입니다. 아, 그렇군요. 원래 인도가 중요한 국가인데 안 가죠. 아,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할 때 함정이 이거예요. 인도가 빠졌네. 비동맹 전략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아직도 유지하고 있죠. 예. 그래서 4개국 하면 쿼드, 그 인도를 생각하기 쉬운데 인도 아닙니다. 아, 그러네. 뉴질랜드가 들어갔어요. 그랬네요. 예. 그렇게 해서 4개국이 이제 초청을 받아 갔고 거기서 4개국 회의를 따로 했습니다. 따로. 이제 창관도 나토 정상회의 창관도 했지만 따로 또 모여서 성명도 발표하고 거기서 윤 대통령이 개막 연설을 한 것이고요. 그 개막 연설에서 좀 주목할 만한 게 있었습니다. 저 사실은 왜 언론이 이 얘기가 별로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참 그러는데 대통령 발언에서 상당히 이번에 의미 있는 대목이 나왔어요. 나토와 협력한 집단안보 체제로 가야 된다. 이건 동아시아 4개국 얘기거든요. 나토와 협력하는 집단안보체제. 집단안보체제 4개국 집단안보체제를 제안한 건데 우리가 집단안보라고 했을 때는 전 세계 나토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공동으로 한 국가가 침략받으면 전체가 대응하는. 그걸 2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유엔에서도 이렇게 집단안보라는 말을 쓰기가 힘든데 사실 유엔의 정신도 집단안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동아시아의 나토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집단 안보를 하자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조건은 첫째 공동의 적이 있어야 돼요. 그 공동의 적이 누구냐?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당연히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센 표현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공동성명에서 중국은 나토 공동성명입니다. 중국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을 공표했다. 세죠. 이렇게 이제 중국을 비난했단 말이죠. 그 작년에 중국을 구조적 도전이라 그랬거든요. 그 연장선인데 여기서 우리는 전혀 다른 유럽의 두 얼굴을 보고 있어요. 지금 EU는 중국하고 친해지려고 그래요. 경제적으로는 그 폰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탈중국 아니다. 탈위험이다. 그래가지고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다 하고 중국으로 다 쫓아가요. 이게 하나의 유럽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나토라는 다른 얼굴이 있어요. 그 스톨텐베르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을 존재론적으로 부정해요. 여기는 또.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럽의 군사 안보적으로는 적으로 지금 부정하고 거의 이건 존재론적 접근입니다. 그런 그 나토와 EU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나토와 연계된 집단 안보 체제를 대통령이 연설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좀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래서 그쪽이나 또는 인도 태평양에서 뭔가가 있으면. 그 사실은 미중의 대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중이면서 이제 거기에 유럽이 가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 이상입니다. 사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일종의 서세 동점, 아편 전쟁 시대에 떼거지로 서양 세력이 밀려와서 우리에게 굴욕의 역사를 선사했다. 이 이미지로 이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진정책을 반대한다 뭐 이런 거가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반발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실제로 우익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1905년 체제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905년은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조선과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점령하고 이렇게 나눠지던 세계. 이때 미국, 영국, 일본 동맹이 체결돼 있었습니다. 결국은 러시아 남하를 막기 위해 일본이 서방과 동맹을 맺은 이게 1905년 체제고
일본 우익학자들은 그게 가장 이상적인 체제이자 안정된 체제였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100년 단위로 그 되풀이되는 하나의 어떤 역사의 그 프레임의 반복이라는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나토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당면한 북한에 대한 위협 대비라는 우리 안보적 요구가 있지만은 역사적인 요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판단이 쉽지 않은 건데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면 그냥 뭐 합의했다 이런 얘기만 우리가 하지 진짜 이것이 우리의 미래와 장기적 안목의 국가 생존에 어떤 영향이냐. 그렇죠. 이 역사적 의미를 언론이 별로 안 짚어요. 그렇죠. 전 이거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담론의 교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단 안보를 말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는 주변 환경이 근원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작년에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념비적인 연설 거기서 인도양 태평양과 그 대서양 간의 교량이 놓여지고 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했던 연설이고 그 기조하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도 비슷하게 대서양과 태평양이 다르지 않다. 그건 다 거기서 계속되는 어떤 동어 반복입니다. 비슷하잖아요. 동어 반복. 그러니까 이게 가치와 이념 외교가 이제 어떤 그 세계적 차원의 세력 균형의 판을 다시 짜는 흐름이고 거기서 이제 한국, 일본이 서구와 융합돼서 이 동양에서의 어떤 글로벌 세력 균형의 질서를 판을 짜나가는 이게 이제 나토의 질서입니다. 예. 반면 이후의 질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더 전혀 다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 협력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찾는. 네. 그래서 지금 전쟁의 질서와 평화의 질서가 경쟁을 할 때 우리가 중국과 주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지성들이 해야 될 일인데 맨 이런 부분들이 좀 대화가 생략되고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네요. 여기에서 가끔씩 나와 주셔서 브레이크를 좀 걸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는 우리가 뭔가 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말이죠. 출국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은 이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여러 차례 양자회담을 하는데 그 초점이 방산 원전 인프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럽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좀 파격적인 지원. 한국이 무기 생산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다는데 그렇다면 좀 앞서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는 1년째 계속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구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무기 판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나토 그 국방장관 회의에서 폴란드 국방장관이 독일에 대한 규탄 연설을 30분간 했는데 그때도 연설 내용이 이겁니다. 독일이 약속한 무기 지원은 안 하고 무기 장사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속으로는 이속 차리는 계산서 뽑는다. 러시아 규탄한다 그래놓고 가스 걱정한다. 이러면서 규탄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폴란드에 가서 지금 방산 수출을 표방하고 양자회담을 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이 독일에 대해서 갖게 되는 심정 비슷한 말하자면 감정이고 실제 폴란드의 그 두마 대통령이 4월에 그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그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하는 한국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달라는 발언을 했어요. 맞아요. 그게 본심이에요. 그게 본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보면 기후위기, 여성, 평화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평화와 글로벌 비전을 갖고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떤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이 나와야 되고 오히려 평화 메시지를 갖고 갔어야 됐다. 그리고 무기나 원전 수출은 이거는 업체가 하고 정부는 뒤에서 조용히 지원만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하기는 하더라도 조용히 지원만 해라. 아니 대부분 무기라든가 원전은 블랙마켓 암시장의 요인과 비슷한 논리가 작동돼서 원전도 사실은 환경 문제 때문에 그 나라로 가면은 그 나라 환경단체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런 거는 정부는 뒤에서 조용히 지원하는 거지. 조용히 지원하는 게 낫다. 세상에 어떤 나라 지도자가 나 무기 팔러 간다, 원전 팔러 간다 이걸 공표하고 다니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자랑하는.
예, 아니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왜 부산 엑스포 유치가 유럽에서 고전에 빠졌는가를 지금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언가 국익을 얘기하는데 그게 유럽 국가 정서에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도 전부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홍보 자료가 지금 방산 원전 수출로 집중적인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세계인의 눈에 어떻게 한국이 비춰지겠느냐. 유럽 정서에 안 맞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과 안보 위협이 절박한 동유럽 국가들에게는 이런 식의 어떤 비즈니스 마케팅 영업사원 1호를 내세울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 나라의 처지에 맞는 또 안보 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한 어떤 공감과 지원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교육적이고 환경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정상 외교의 그 판을 대통령은 가치 외교를 얘기하시는데 사실상 이익 외교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 눈에는 그렇게만 비친다. 그렇게 비춰지는 거죠. 그게 부산 엑스포 논리가 고전이 되는 이유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네요. 공감을 못 얻어내니까. 그래서 로마한테도 밀리는 거예요. 로마한테 밀린다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물론 이탈리아 언론 보도를 해서 감안은 해야겠지만 뭔가 앞서 나가는 지금 유럽에서 우리가 몰표를 받는 길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지원을 했고 포탄도 보냈다는 부분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살상무기 지원을 안 한다고 해놓고 비공식적으로 몰래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정상 외교가 왜 하는 건가. 그리고 이왕 가치 외교를 표방했으면 기후 변화, 노동 존중, 여성 평화 이야기를 꼭 해야 돼요. 가치 외교를 표방했으면 유럽의 눈에 맞춰서 좀 해라. 예.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 공동 성명하고 올해 있었던 G7 공동 성명에도 제일 많이 나온 게 기후 위기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얘기를 빼놓고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가치 체계가 신호가 안 맞아요. 개가 앞발을 들면은 놀자는 거고 고양이가 앞발을 들면 공격하겠다는 뜻이에요. 코드가 맞아야 이게. 실제로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도 한국의 탄소 중립 정책에 관해서 최근 호를 보시면 비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탄소 중립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긴 게 있는데 그런 유럽의 시각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겠네. 좀 기묘하게. 근데 일본밖에 안 남았네요. ICBM은 왜 쐈어요? 북한은. 뭐 영락 없는 인정투쟁이다. 인정투쟁이다. 나 인정받고 싶어. 나 아직 있어. 나 새로운 미사일 쐈어. 화성 18형이야. 우리가 18형 맞나? 17형 아니야. 이러니까 바로 보도자료 내자. 화성 18형이다. 바로 화성 18형이 맞다. 고체연료 맞다. 인정투쟁이다. 이거 세계 최고의 ICBM이다. 이러는 거죠.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주장은? 아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6,000km 고도에 1,000km를 날아가는 고각 발사를 했으니까. 그랬더라고요. 이 정도는 뭐 이제 예사로 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는 신뢰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추진체 연료는 좀 그럴듯하다. 그렇습니다. 추진체 고체 연료인데 그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그거는 들여다봐야 되지만 하여간 화력은 그럴듯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